정말 아름다운 가을 날씨라 저희가 자연과 생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 햇빛과 나무와 이 날씨가 저희가 너무 감사할 정도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두 번째 세션은 지구 수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이번 세션은 발표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일단 자연과 인간의 연결성을 위한 교육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접하고 있는 환경 교육 문제를 어떻게 인식하고 풀어나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하이데거의 생태철학 관점에서 서울대학교 교육철학연구원의 정혜숙 연구원님의 발표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정혜숙입니다. 제가 아직은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이기도 하고 학위를 이제 막 땄어요. 그래서 저는 서울대학교에서 학부를 교육학과 윤리교육을 복수 전공해서 이제 전공을 했고, 석사도 동대로 이제 가서 교육학과에서 교육철학으로 전공을 해서 석사학위를 지난 학기 이제 마무리를 했고요. 내년에 바로 박사학위로 들어가고, 이거는 제가 이제 작년에 대만 학회에 갔었을 때 발표를 하고, 지난 7월에 한국에서 열린 엘코이에서도 한번 발표를 했던 원고인데요. 이번에 또 감사하게도 불러주셔서 제가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주제인 만큼 조금 더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신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에 QR코드에 들어가시면요, 제 발표 원고가 있어요. 저희 전공에서는 인문학 전공이신 분들은 아마 익숙하실 텐데 보통 글을 그냥 쭉 읽는 방식으로 보통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가시면은 하이데거와 생태철학, 자연과 인간의 존재론적 연대를 위한 소고라는 제목으로 있는 PDF 파일이 한 가지 있을 거예요. 그걸로 들어가서 제가 읽는 속도와 함께 같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액세스가 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서론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데이 2 우측 하단에 있는 QR 코드에 있습니다. 네, 요약 부분은 넘어가고 서론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오늘날 기후위기로 인해 우리는 환경에 머물러 거주하는 삶의 양식을 잃어가고 있다. 최근에 이제 일어났던 안동의 큰 산불이나 강릉에 일어났던 큰 대규모 가뭄 같은 것들도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가는 양식을, 그리고 살아가고 있는 땅 그 자체를 잃어가고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밑에서 이 첫 번째 문단에서요, 밑에서 세 번째 줄부터 읽겠습니다. 이러한 거주불능, 여기 두 번째 문단부터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러한 거주불능의 상황 속에서 교육에 요구되는 것은 무엇인가? 인간이 야기한 여러 결과들에 대한 원인을 추적하여 분석하고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법 조항과 행동 양식, 과학 기술 등을 모색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이 인간과 환경의 관계를 투입과 산출에 근거한 기계론적 관점으로 바라보는 입장은 서구 근대자연과학의 주체대상 이원론에 근거해 있으며, 그렇기에 현대 환경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될 수 없다. 환경을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불안정하고 낯선 것, 그리하여 더 면밀한 분석을 통해 극복하고 통제해야 하는 대상으로 바라보는 이러한 관점은 언제까지나 자연을 위협적 대상으로 바라봄으로써 영원히 자연을 극복할 수 없다는 역설을 낳기 때문이다. 나아가 이와 같은 근대 자연과학적 관점은 현재의 기후위기와 인류세의 재앙을 초래한 근본 원인 중 하나이기 때문에 기후위기에 지속가능한 대응을 위해서는 새로운 관점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에 본 글에서는 기후위기의 상황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정보와 더 진보된 기술이 아니라 환경과의 본래적 관계 회복이며 환경 교육이 지향해야 하는 것도 이와 같다고 주장한다. 이때 필자가 주목하는 개념은 하이데거의 호기심과 경의 개념이다. 호기심은 기본적으로 새로운 것을 보려는 욕망과 관련이 있다.
이는 눈앞에 있는 대상으로부터 이목을 잡아끄는 낯설음을 끊임없이 갈망하고 한계를 넘어 계속해서 삶을 추구한다. 따라서 호기심은 핵개발, GMO, 유전자 기술 등 인간의 욕심이 불러일으킨 과학적 발견의 재앙, 근대적 인식론의 지식에 대한 열망과 연관된다. 반면 경이는 적극적인 삶을 추구하기보다 알려지지 않은 것들을 가려진 채로 그대로 두고자 한다. 이는 대상으로부터 새로운 것을 발견하려고 애쓰기보다 대상이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로부터 낯설음을 느끼는 기분이다. 이러한 기분은 대상이 인간에게 완전히 종속되거나 이러저러한 방식으로 파악될 수 없는 존재임을 드러내며 인간 또한 존재의 한 방식으로 세계와 얽혀 있음을 자각하도록 만든다. 다시 말해 호기심은 인간을 인식적 주체로 환경을 파악해야 할 객체로 상정함으로써 둘 사이의 인식적 관계를 강조한다면 경이는 둘 사이의 연결을 드러내는 존재론적 관계를 강조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따라 본 글은 하이데거의 호기심과 경이 개념의 분석을 통해 인간과 환경의 본래적 관계 회복을 위한 방안을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에 따른 연구 문제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하이데거의 호기심과 경이 개념의 의미는 무엇인가? 둘째, 호기심과 경이는 현대 환경교육에 어떠한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는가? 본 글로 말미암아 우리는 호기심의 무정주성에서 벗어나 경이와 함께 환경 속에 거주하는 인간의 삶의 양식을 되찾고 환경과 인간의 본래적 관계를 회복하는 방법을 교육 안에서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호기심과 경이의 개념이 하이데거의 글 안에서 어떻게 제시되어 있는지를 볼 건데요. 일단 하이데거가 어떤 학자인지를 우선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하이데거는 1900년대 독일 철학자이고요. 보통 유명하게 알려져 있는 걸로는 존재와 시간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제 고대 아리스토텔레스나 플라톤 같은 고대 철학자들이 가졌던 이제 대상에 대한 경이감 혹은 놀라움 이런 것들이 근대에 와가지고 많은 지식적 발전으로 인해 쇠퇴되었다고 하이데거는 판단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옛날에 이제 탈레스라는 철학자의 일화 중에 그런 게 있어요. 걸어가다가 하늘의 별에 너무 눈이 빼앗겨가지고 우물에 빠졌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런 것처럼 고대에는 태양이 저기 어떻게 떠 있는 거지? 뭐 바람이 어떻게 이렇게 부는 거지? 별이 어떻게 저기 있을까? 이런 거에 궁금증을 많이 가졌었는데 이제 이후에 시간이 흐르면서 근대 자연과학적 발전의 소산으로 우리가 많은 것들의 원리나 메커니즘을 파악할 수 있게 되었죠. 이거는 분명히 우리 지식이 일궈낸 혹은 문명이 일궈낸 어떠한 진보이고 그걸로 인해서 분명히 우리가 훨씬 더 편안한 삶을 살고 있지만 하이데거라는 학자는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얘를 어디다가 써야 할 수 있을까? 얘는 어떻게 어떤 메커니즘으로 움직이는 거지? 이런 거에 관심을 계속 갖게 되는 반면 해가 어떻게 저기 없지 않고 있을까? 우리는 어떻게 없지 않고 있는 걸까? 이건 왜 없지 않고 있을까? 이런 존재론적 물음을 잃게 되었다는 거에 문제의식을 가졌던 학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부 비판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리타분한 학자다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저도 개인적으로 제가 뭐 아주 그 패셔너블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언제나 항상 어떤 극단 안에서는 이전에 있는 무언가를 탐구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저도 이 학자를 소개해 보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 본문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데거에 따르면 호기심은 다음의 4가지를 특징으로 하는 기분이다. 그중 첫 번째는 보는 것에 대한 관심, 두 번째는 새로움에 대한 갈망, 세 번째는 현재화, 마지막은 무정주성이다. 따라서 호기심은 대상의 존재 그 자체에 대해서 머물러서 사유하고 성찰하는 태도와는 거리가 있으며 단지 더 많은 것을 빠르게 알아차리려는 욕망의 기초에 있다. 이러한 호기심의 태도는 결국 사유의 깊이와 지속성보다는 관심의 이동 속도를 중시하며 현상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아닌 피상적이고 다채로운 이해와 자극성에만 몰두하는 경향을 낳는다. 같은 맥락에서 하이데거는 존재와 시간 36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호기심은 눈앞의 것을 그저 곁에 머물면서 그것을 이해하고자 하지 않고 오히려 그저 보기 위해 그리고 본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보려고 든다.
이러한 호기심의 성격을 분명히 하기 위해 하이데거는 아우구스티누스가 고백록 제10권에서 말한 눈의 욕망 개념을 참조한다. 아우구스티누스에 따르면 호기심은 알고자 하는 의지이며 지식과 학문이라는 이름으로 미화된 헛된 탐구욕이라고 이야기한다. 이처럼 호기심은 끊임없이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려 하는 삶의 욕망이기에 그것에 사로잡힌 인간은 모든 것을 파악하고자 하는 의지 아래 알아서는 안 될 것조차도 알아내고자 한다. 새롭고 낯선 것을 끊임없이 추구하는 호기심의 경향성은 언뜻 미래지향적인 것, 즉 하이데거의 용어에 따르면 도래적인 것으로 비춰진다. 그러나 여기서 추구되는 새로움은 미래에 속한 것이 아니라 인간이 스스로 미래를 끌어당기는 식으로 만들어낸 일종의 조작된 새로움이다. 달리 말해 호기심에 젖어든 우리는 대상이 스스로를 드러내기를 기다리기보다 그 안에서 새로운 것을 의지적으로 찾아내며 자신이 추구하는 것을 현재에 만들어내고 구성한다. 여기에 이제 영어 원문을 보시면은 조작된 새로움이 fabricated novelty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인간이 만들어낸 어떤 새로운 특징이지 그 존재 자체에 본래적으로 속한 특성이나 그게 존재하는 방식과는 무관하게 우리가 거기 부여한 속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에 호기심은 아직 오지 않은 가능성을 향해 열려 있는 것처럼 보일 뿐이며 이 겉으로 보이는 개방성은 조작된 현재의 한 양태에 불과하다. 이처럼 오직 현재만을 우선시하는 호기심은 바로 그 특성으로 인해 존재가 지닌 역사성, 즉 과거와 미래, 전통과 운명 등에 참여하지 못한다. 이는 그저 현재를 위한 현재화를 수행할 뿐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호기심은 어떻게 무정주성과 연결되는가? 이 무정주성은 영어 원어로는 never dwelling anywhere 이어서 우리가 아무 곳에도 정주하지 못하고 뿌리 뽑힌 채로 왔다 갔다 한다. 이런 특성을 상징하는데요. 호기심에 사로잡힌 인간은 새로운 것에만 관심을 두며 익숙해지는 순간 그것을 곧바로 떠나 또 다른 새로움으로 달려간다. 따라서 호기심은 머무르고 사유하기보다는 끊임없는 변화와 흥분 상태를 추구한다. 환경 속에서 머무르지 않음과 그것의 새로운 가능성에 끌리는 이러한 산만함은 호기심의 본질적 구성 요소이며 이로부터 네 번째 특징, 즉 무정주성이 도출된다. 호기심에 사로잡힌 인간은 어디에나 있으며 어디에도 없는 존재로 스스로를 끊임없이 뿌리 뽑는다. 네, 다음으로는 경의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조금 읽을 때 거부감이 들으실 수 있는 것은 호기심이랑 경의를 사실 너무 이분법적으로 제시해 놓은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초기에는 사실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이 가졌던 타우마체인이라는 경의의 원어가 있는데 그게 이제 호기심으로 변모하면서 그 하나의 감정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변화해 나간 과정이라고 보는 학자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하이데거 같은 경우는 그 경의가 호기심으로 변모한 거에서 다시 이제 경의에 어떤 빛을 부여해가지고 얘를 다시 끌어올리려고 했는데 기본적으로 둘 다 무언가를 알려고 하는 의지나 감정이라는 점에서 아예 구분되지는 않습니다. 조금은 제가 논제를 강조하기 위해서 구분되어 제시했다는 점을 미리 언지를 드리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데거에 따르면 호기심과 경의는 모두 인간의 근원적인 보려는 욕망에 근거한다. 그러나 두 기분은 존재를 대하는 태도에서 결정적인 차이를 갖는다. 호기심은 새로움과 낯설만을 추구하며 존재자를 자신의 앞에 현재화하여 파악 가능한 대상으로 만들고자 한다. 그리하여 하나의 새로움이 익숙해지는 즉시 또 다른 새로움으로 뛰어넘는 끊임없는 움직임의 모습을 보인다. 반면 경의는 존재가 스스로 모습을 드러내기를 기다리는 기분이다. 그러므로 경의는 낯선 것에서만 새로움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 익숙한 것 속에서 갑작스러운 낯설 혹은 낯선 것 속에서 가장 익숙한 것을 경험하며 사유에 접어든 채 그곳 안에 머문다. 이러한 낯익음과 낯설의 교차는 존재 자의 개별적 특성보다 그것이 단지 있다는 그 사실 자체에 대한 물음을 일으킨다. 즉 경의는 자극을 야기하거나 흥분을 불러일으키는 존재자의 개별적 속성보다 존재자의 있음, 즉 존재 그 자체에 시선을 돌리게 한다. 여기서 이제 하이데거가 후기 사상에서 나무를 보면서 이런 예시를 하나 제시하는데 나무를 보면은 제가 목재로 얼마만큼 유용하겠다. 제가 탄소를 얼마나 비축할 수 있겠다. 이런 관점에서 나무에서 끊임없이 새로운 어떤 특성이나 가능성, 잠재적 가능성을 이제 끌어당기려고 하는 게
나무라는 존재자 안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자적 특성을 중심으로 주목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호기심이 그런 방식으로 존재자의 어떤 특성에 관심을 갖는다면 이제 경희 같은 경우는 나무가 어떻게 저기에 있을까? 저거는 왜 나무라고 불리는 거지? 나는 나무가 목재이기 이전에 나무랑 어떤 방식으로 관계를 맺어왔고 쟤는 왜 지구상에 나랑 쟤랑 같이 있을까? 이런 조금 본래적인 관계나 존재에 대한 탐구를 하게 되는 관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문단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때문에 호기심이 미래로부터의 가능성을 끌어당겨 부단히 현재화함을 통해 그때그때 새로움을 소비하는 태도라면 경희는 존재의 역사성을 이해하는 태도라고 볼 수 있다. 이때 존재의 역사성을 이해한다는 것은 무한하고 추상적인 시간 개념에서가 아닌 유한하고 구체적인 역사 속에서 존재를 바라보는 것을 의미한다. 이때 전자의 시간 개념은 근대의 과학혁명 이후 일상적으로 통용되어 온 것으로서 과거, 현재, 미래가 분절되어 이어지는 직선적 구조를 따른다. 여기서는 현재가 중심이고 과거는 지나가 사라져버린 것으로 여겨지며 미래는 막연한 기대나 계획에 머무른다. 반면 후자는 존재의 유한성에 대한 자각에서 비롯되는 것으로서 이러한 자각 이후 과거, 현재, 미래는 유기적 통일성을 이루는 동적인 관계로 해석된다. 여기서 과거는 결코 지나가버린 한순간으로 망각되지 않으며 언제나 현재에 기재해 있는 것으로 여겨지고 미래도 마찬가지로 현재에 도래해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현재는 이러한 과거와 미래가 중첩되어 존재가 펼쳐지는 장으로 이해된다. 이렇게 구별되는 시간 이해는 각각 과거를 망각한 채 미래의 가능성을 부단히 현재화하고자 하는 호기심과 존재가 지닌 역사성 자체의 겸허함을 느끼는 경의에서 존재를 이해하는 방식과 대응된다. 호기심과 경의에 대한 하이데거의 구체적인 개념 분석은 철학의 근본 모름 논리학의 주요 논제 36절부터 38절에 자세하게 제시되어 있다. 여기서는 놀라움, 감탄, 경악 이런 게 경의랑 보통 비슷하게 여겨지는데 어떻게 다르게 되는지 설명을 해주고요. 핵심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여기 그렇다면 참된 의미의 경의는 무엇인가? 하이데거는 경의에 대해 다음 6가지 설명을 제시한다. 네, 바로 밑으로 내려가서 이처럼부터 보겠습니다. 이처럼 낯익은 것과 낯선 것 사이에 뚜렷한 차이를 전제하며 낯익은 것 속에서 비범하고 눈에 띄는 것을 찾는 데에 관심이 있는 호기심과 달리 경의는 낯익은 것과 낯선 것 사이의 차이를 전제하지 않으며 낯익은 것조차 비범한 것으로 여기는 기분이다. 하이데거가 말했듯이 경의 속에서 모든 것은 가장 낯선 것이 된다. 가장 낯익은 존재자의 모든 것은 경계 속에서 가장 낯선 것, 즉 그것이 바로 그것으로 존재한다는 사실에서 가장 낯선 것이 된다. 즉 경의 속에서 우리는 존재자가 존재한다는 사실, 나무가 존재하고 태양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존재가 존재한다는 것 자체에 낯설음을 느끼게 된다. 이 때문에 특정한 비범함에만 초점을 맞추는 호기심과 달리 경의는 존재의 전체성에 초점을 맞출 수 있으며 따라서 존재에 대한 질문을 가능하게 한다. 왜 없지 않고 있는지, 즉 무가 아니라 왜 존재자가 존재하는지에 대해 보다 근원적인 질문을 던질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경의의 특성들이 바로 호기심과 달리 경의가 존재를 존재 자체에서 그것의 전체성과 시간의 유한성 안에서 이해를 할 수 있는 이유이다. 네, 마지막 장입니다. 호기심에서 경의로 환경교육의 시사점. 첫 번째 문단은 앞의 내용을 요약한 거기 때문에 바로 뒤로 넘어가서요. 조금만 위로 올려주시겠어요? 네, 본 장에서는부터 보겠습니다. 앞의 문장의 위에서 4번째 줄입니다. 본 장에서는 호기심과 경의가 현대 환경교육에 갖는 의의를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에 환경을 마주하는 우리의 기분이 호기심에서 경의로 이행할 때 과학기술을 바라보는 관점과 우리의 거주 회복에 시사점을 줄 수 있다는 점을 밝힐 것이다. 첫 번째로 과학기술과 관련하여 호기심에서 경이로의 이행은 어떤 의의를 갖는가? 이는 다음 질문에 답하는 방식으로 해답을 찾아 나갈 수 있다. 근데 자연과학의 과학적 발견을 좇는 추동력으로서 호기심과 존재 그 자체의 이해를 위한 경의는 어떻게 구분되는가? 전자의 경우 존재자의 존재를 인간이 눈앞에 드러내지만 후자는 존재자의 존재가 그 스스로 드러나기를 기다린다는 점에서 구분된다. 이를 과학 및 기술과 연관지어 생각한다면 호기심은 자연과 환경으로부터 계속해서 새로운 자원을 뽑아내고자 하는 추출주의,
자연을 그것 자체에서부터 이해하는 것을 넘어 인간에게 이로운 방식대로 파악하고자 하는 탐욕에 해당할 것이다. 반면 경의도 보려는 욕망에 기인하는 것은 마찬가지지만 이는 자연을 인간의 의도와 목적에 따라 인위적으로 현재화하기보다 자연의 목소리를 듣고 자연이 스스로를 내보이는 한에서 그것을 이해하고자 하는 태도에 해당한다. 그렇기 때문에 후기 사상에서 하이데거는 경청의 태도를 굉장히 중시합니다. 초기의 과학기술은 바로 이러한 경의의 결과물이었다. 본래 그리스 초기 기술 테크네는 자연 피시스의 압도적인 흔들림에 대항하여 인간이 생존하는 방식이었기 때문이다. 바로 밑으로 내려가겠습니다. 한편 고대 그리스의 기술과 현대의 기술을 다르며 기술 발전을 통한 수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는 현대의 생활 방식에서 경의의 회복이 과연 가능할지, 그리고 그것이 과연 바람직할지에 대해 자체도 의문이 들 수 있다. 스톤은 이와 같은 이유로 인해 현대에 이르러 고대 그리스 철학의 근본 기본이라고 여겨졌던 경의를 회복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했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이러한 상황에 우리가 처해 있다고 하여 호기심이 극에 달하도록 방관할 것이 아니라 호기심이 나아가고 있는 방향, 존재의 역사에서 우리가 어떻게 서 있는지를 끊임없이 성찰하며 경의의 회복을 위한 경로를 탐색하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이야기했다. 본 글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자세도 바로 이와 관련된 것이다. 과학기술이 일상에 깊숙이 자리하고 있는 오늘날 고대적 경의를 완벽히 회복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다. 하지만 적어도 호기심에서 경의로 이행하기를 시도함으로써 멈춰서서 머물러 침잠하고 우리의 본래적 거주지인 환경과 그것의 존재가 주는 경의에 대해 사유할 가능성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두 번째로 거주 회복과 관련하여 호기심에서 경의로의 이행은 어떤 의의를 갖는가? 우선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답변은 무정주성을 특징으로 하는 호기심과 달리 경의는 머무름을 낳을 수 있다는 것이다. 호기심의 무정주성이 갖는 문제는 자연을 대상적 존재로 인식하여 무한한 과학적 발전을 탐닉하고 자연을 파괴하는 데에도 있지만 거주지를 해침으로써 우리를 비롯한 지구상에 존재하는 생명체들의 삶을 위태롭게 만든다는 데에 보다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삶의 유한함을 자각하지 못하고 현재에만 집중하는 인간은 환경으로부터 끊임없이 자원을 추출하는 한편 거주하는 자신의 본래적 존재를 망각하고 삶의 기반이 되는 거주지를 스스로 파괴한다. 이는 환경에 가하는 위협이 스스로에게 가하는 위협으로 오롯이 돌아와 거주지의 상실, 뿌리 뽑힘으로써 나의 실존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준다. 반면 경의가 근거하고 있는 역사성은 기재, 현재, 도래의 연결성과 삶의 유한성을 강조한다. 이는 시간의 연결성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현재에 고립된 나 자신에게만 이로운 방식으로 환경을 운용하는 것을 막고 유한성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자원의 낭비와 남용을 막는 데에 보다 이로운 관점일 수 있다. 따라서 경의와 함께 이 땅에 거주할 때 우리는 인간, 자신을 둘러싼 타인들, 하늘과 땅을 비롯한 자연환경을 보살필 수 있게 될지도 모른다. 하지만 현재의 환경교육은 여전히 기후위기를 호기심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경향성이 있다. 환경교육과 기후변화 관련 담론에서 권위 있는 자료로 여겨지는 수많은 보고서는 객관적인 설득력을 담보하기 위해 각종 데이터와 자료를 총동원하여 최대한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할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기반으로 하는 각국의 환경교육 과정, 환경교과서에는 사안의 심각성을 알리고 즉각적인 행동 변화를 촉구하는 형형색색의 그래프와 정보들로 가득하다. 아울러 각종 NGO와 환경단체의 자극적인 광고 배너와 이미지, 영상물들은 길거리와 인터넷 포털 사이트 곳곳에 질비해 있다. 그러나 새로운 데이터와 새로운 사실, 자극적인 이미지와 영상이 끊임없이 전달되는 정보 덤프 전달 모드, 인포메이션 덤프 딜리버리 모드는 생태적 위기에 있어 불안과 인지적 피로를 유발하고 궁극적으로 절망과 마비를 초래할 수 있음이 점차 인식되고 있다. 즉 새로운 지식, 새로운 자극을 바탕으로 순간적인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방식은 지속적이고 근본적인 변화와 실천을 낳을 수 없다는 것이다. 사실 우리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는 점은 이미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그러한 상황에서도 더 자극적인 통계 자료와 이미지를 찾아다니는 움직임은 환경 보호라는 명분 아래 실상은 새로운 자극거리를 찾아다니며 또 다른 소비주의적 트렌드에 불과한 라이프 스타일을 끊임없이 바꿔가며 좇는 양상에 불과하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교육에 필요한 것은 인식론적으로 더 첨예한 과학적 지식의 추구가 아니라 존재론적으로 인간과 환경의 연결성을 느끼는 것, 환경 앞에서 겸허함을 느끼는 것, 그리하여 환경 안에서의 거주를 회복하는 것이지 않을까.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이고요.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것은 저는 과학적인 지식의 발전이나 전문가들이 하고 있는 모든 이 환경을 회복하기 위한 움직임이 헛된 거라고 저 결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제가 수업을 실제로 아이들과 진행을 하고 어린 아이들을 만났을 때 저는 이런 직접적인 물음이 굉장히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느꼈어요. 환경과 우리는 왜 서로 공존해야 할까? 나는 환경이랑 어떻게 연결되어 있을까? 이런 아이들은 사실 아이들이 답하기 굉장히 어려운 질문들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지식적 차원이나 그렇게 물으면 아이들은 답을 찾으려고 하는 경향성이 강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물어보는 것보다는 사실은 저는 그 예술 교육에도 관심이 많아서 이제 다큐멘터리나 영화를 많이 보여주려고 하고 있고, 그 질문을 직접적으로 주제적으로 다루지 않더라도 다른 것으로 스스로 어떤 충격을 느끼거나 자각을 느낄 수 있게끔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인 방식이라는 걸 많이 느껴왔습니다. 그런 차원으로 이 주제를 교육에 입각해서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혜숙 연구원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얼마나 경의를 느끼고 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저는 그 호기심에서 경이로의 이행, 이 부분이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이어서 패널 토론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번 토론에서는 교육학자, 생태학자, 그리고 예술가 분들과 함께 미래의 지구 수업을 논하고 우리들의 야성을 되찾아 보고자 합니다. 그럼 연세대학교에서 문화예술행정 박사 과정 중이신 김선민 PD님과 함께 지구 수업을 열어보겠습니다. 네, 저는 두 번째 세션 지구 수업 열리다의 진행을 맡은 지구아이 프로듀서 김선민입니다. 먼저 깊이 있는 발표를 들려주신 정혜숙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발표를 들으면서 호기심에서 경이로의 전환이 단순히 인식의 변화가 아니라 인간과 환경의 관계를 다시 세워가는 일이며, 그것이 바로 지구 수업의 근원적인 과제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발표에 이어서 토론으로 이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이번 토론에서는 철학, 정책, 예술, 그리고 영상 미디어 분야의 서로 다른 시선과 언어가 한 자리에 모여 지구 수업의 모습을 함께 상상해 보려고 합니다. 각자의 현장에서 어쩌면 지구 수업을 만들어가고 계신 세 분의 패널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오랜 기간 동안 극단 차이물을 이끌며 한국 연극계에 깊은 발자취를 남기신 민복기 연출가님 모셨습니다. 다음으로 생태적 전환과 기후 정책, 그리고 지속 가능한 도시와 사회를 위해 힘쓰고 계신 하인리히벨 재단 동아시아 사무소의 노건우 생태 담당관님 모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튜브 채널 그냥 마리에를 통해서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사유하고 그것을 영상으로 기록하며 현장에서 실천하는 영상 크리에이터 마리엘님 모셨습니다. 네, 저 이 본격적으로 토론을 시작하기 전에 잠시 우리 안의 야성을 깨워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저희 여기 세션 소개 자료에도 언급되어 있듯이 미래의 지구 수업은 시들어가는 야성을 회복하는 것에서 출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제 안에서 꿈틀대는 야성을 사실 매일같이 매 순간 느끼면서도 그걸 숨기고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문명화된 척, 뭐 좀 제법 잘 교육받은 척 하면서 제가 가진 야성의 에너지를 꾹 눌러둔 채 그렇게 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말할 때도 표정을 지을 때도 그 야성이 그대로 드러나면 좀 이상하게 보이거나 내 존재가 괜한 오해를 받을까 봐 그래서 스스로를 좀 다듬고 조심시켜 왔던 것 같은데, 오늘 이 세션 이 자리에서는 우리의 야성을 조금은 드러내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각자 안에서 꿈틀대는 이야기를 토론 투 말고 각자의 어투로 다듬지 않고 꾸미지 않고 그냥 드러나는 그대로 그것을 경의의 감각으로 나누는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여러분께서도 바른 자세보다는 좀 각자의 야성이 시키는 자세로 또 우주와 맞닿는 각자의 감각대로 뭐 자연의 기운에 따라 이렇게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함께 이 시간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이제 아무도 먼저 말 안 하시면 어떻게 하나 이런 생각을 하다가 그렇다고 지정을 해드리면 또 저희 이 세션 컨셉에 좀 맞지 않는 것 같고 그래서 잠시 기다리면서 스스로 드러내기를 이렇게 같이 머물면서 해보면 어떨까 생각을 하는데 민복기 연출님 혹시 예. 뭐 이렇게 정리를 안 하고 오면 너무 두서없는 말을 할 것 같아서 이렇게 좀 적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연극에서 아까 말씀하신 호기심과 경의는 연극에서 좀 다르게 쓰이거든요. 경의를 영어로 아우라고 그러나요? 아우라고 읽나요? 원더라고 가장 많이 번역을 하긴 해요. 아우라고 예. 연극에서 호기심은 관객을 중간에 안 나가게 하는 힘입니다. 못 나가게. 그다음 불편한 객석에서 끝까지 참고 보게 할 수 있는 힘이고요. 그래서 그 끝에 관객을 감동에 이르게 할 수도 있지만 혹은 하지 못하게 할 수 있는 끝까지 붙잡아 놓는 연료이죠. 호기심은. 제가 올 여름에 지구와 사람 10주년 기념 공연으로 만델라라는 공연을 했었는데 그 공연만 안 했으면 제가 지금 여기 안 와 있을 것 같은데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배우들은 그런 꿈을 꿉니다. 무대 위에서 대사를 까먹는 꿈을 꿔죠. 저는 대학 때 연극만 하느라고 지금까지 그런 악몽에 시달립니다. 아직도 대학을 졸업 못하고 졸업시험을 보고 있는 악몽을 꾸는데 오늘 여기서 수업을 받는 듯한 느낌을 들으면서 그 악몽 속에 들어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잠시 했었습니다. 네. 만델라 지구와 사람 10주년 기념 공연인데 여러분들은 그 지구와 사람에서 펼쳐지는 공연들을 많이 보셨을 것 같고 그래서 그런 각인들이 생겼을 것 같고 혹은 기대감을 가지고 계실 수도 있고 어떤 실망감을 가지고 계실 수도 있고 어떤 각인이 있으셨을 텐데 내용도 내용이지만 어떻게 그 각인을 깰 수 있을까 그게 제가 그 연출할 때 한 최대의 고민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델라 공연을 여기 많이 보셨나요? 네. 예, 보셨을 때 그 공간에 들어가자마자 무대를 어떻게 가운데에 세웠지? 그다음에 기둥은 방해물이었다고 생각했는데 객석도 어떻게 서로 마주보게 양쪽으로 배치를 했지? 얘도 이렇게 해놓고 도대체 어떻게 하려 그러지? 그러면서 오늘 공연을 어떻게 될까? 또 이거 시간 낭비하는 거 아닌가? 오래서 왔는데 실망만 하고 가는 거 아닐까? 이런 상상을 하면서 또 오늘은 또 어떤 호기심을 자극할까? 공간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하셨겠죠. 그리고 공연이 시작되죠. 그리고 공연이 시작되면 앞에서 표를 밟고 있던 이상한 옷을 입은 친구들이 무대에 올라가는 걸 보고 어라 얘들이 배우였어? 쟤들이 배우였어? 순간 배우들이 무대에 등장했을 뿐인데 여러분은 많은 호기심을 장착을 했죠. 그게 아마 그 연극을 끝까지 가게 하는 최초의 힘이 아니었을까. 게다가 이제 문화예술팀장인 강영덕 씨가 중간에 이제 등장을 하죠. 맨 처음엔 음료수를 팔다가. 그리고 이번에도 춤만 추겠지. 근데 어라 나와서 말만 하네. 말도 잘하네. 말도 곧잘 하네. 그러면서 호기심 가득한 공연이 되겠죠. 근데 끝에 거기까지였다면 뭐 여러분의 지금 가슴 속에는 어떤 식으로 만델라가 자리 잡고 있는지 모르지만 거기까지였다면 뭐 아무것도 아니었을 수도 있겠죠. 뭐 그런 공연이 있을 수도 있고 공연이 안 됐을 수도 있고 그래도 저는 만델라 공연이 성공한 공연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런 호기심도 자극하지 않고 무대에 등장하는 배우들에 대한 그 어떤 호기심도 생겨나지 않는 공연이 수두로 빽빽하니까요.
그러면 공연장에서 생기는 호기심은 어떤 게 있을까? 공연 내용에 대한 호기심이 있을 수 있겠죠. 그다음에 독특한 공연 방식에 대한 호기심이 생길 수도 있고, 매력을 가진 배우들이 무대 위에 나온 것에서 생겨나는 호기심. 그다음에 다른 분들은 다 재밌게 보는데 왜 나만 재미없게 보지? 나는 이게 왜 하나도 재미없지? 나는 어떤 사람일까 하고 하는 생겨나는 호기심들이 있겠죠. 그런 호기심들이 이 공연을 쫓게 하는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공연이 나의 인생작이 되기에는 뭔가가 부족하죠. 한참 부족하죠. 나의 인생작.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시나 소설, 연극, 영화, 책, 그림, 삶, 자연 등등에서 나의 인생작을 얼만큼 가지고 계신가요? 저는 호기심이 바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외는 바람이 이끌어간 곳에 서 있는 나를 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람이 부는 곳으로 쓸려가죠, 우리는. 거기서 내가 본 어떤 것이죠. 근데 내가 본 것은 내가 본 것이 아니라 나의 인생이 본 것이 아닐까라고. 그 대상을 보는 것인지 대상을 보는 나를 보는 것인지, 아무튼 경우에는 이제 그것 대상을 진짜로 본 순간이 아닐까. 그 순간의 각인이 바로 경외가 아닐까. 그럼 어떤 대상에서 이름이 되고 의미로 각인되는 순간, 그 각인이 어떻게 행동까지 이끌어낼까요? 경외를 느꼈다고 해서 그것이 행동으로 이어지지는 않지 않을까요? 경외를 느낀 그 순간에 또 새로운 바람이 불어야만 다시 행동할 수 있지 않을까. 연극은,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본 연극을 보고 경이롭다, 그런 느낌에 이르게 하는 것일까? 연극의 목표는 무엇일까 생각하면서 세상에서 만나는 경의를 느낄 수 있는 열린 상태로 나를 만들어 놓는 것이 아닐까. 연극 속에서 경의를 만나고자 여러분은 감동을 찾고자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실제의 삶에서 그 대상에서 감동을 느끼고 경외를 느끼는 상태가 되는 것 아닐까. 그게 연극의 기능이 아닐까. 그래서 이런 지구 수업이나 이런 것들이 삶의 욕망들을 쫓다가 지구를 보게 된다는 것, 그리고 그 보게 된다는 것 속에 예술은 참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닐까. 다시 한번 돌아보면 연극이든 책이든 그림이든 음악이든 나의 인생작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면, 또 사람과 사람 사이의 경이로운 순간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이라면 어떻게 자연을 보며 그런 경의를 느끼고 또 그 자연을 향해서 내가 어떤 행동을 할 수 있을까? 그것이 우리가 예술을 보는 이유 아닐까? 그리고 예술이 훈련을 시키는 거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뭐 몇 가지 더 있는데 자연스럽게 뭔가 먼저 네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분께 뭐 제가 할까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이제 유튜버나 뭐 영상 크리에이터를 저를 이제라고 소개도 하지만 무엇보다 저는 그냥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늘 고민을 하고, 또 이러한 저의 활동으로 뭔가 이 자연을 사람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오게 하고 이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좀 회복하는데 좀 도움이 조금이라도 기여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발표를 너무 잘 들었고요. 저도 이 경이라는 감정을 많이 느껴봤죠. 자연에 있을 때. 자연 속에 그냥 아무 생각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을 때는 갑자기 자연의 아름다움을 느끼는 경험들이 많았죠. 그리고 이런 경험들은 이러한 저의 창작 활동에도 엄청난 영감을 준 것 같아요. 그런데도 생각을 해보니까 예를 들면 계곡으로 내려가서 그 물 흘러 내려가는 그 소리에 이렇게 몰입돼서 가만히 있다 보면 어떤 명상의 그런 상태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명상 상태가 굉장히 진짜 갑자기 깨질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보통은 어떤 움직임이나 어떤 소리가 주변에서 들리면은 그 이제 경의를 느꼈던 그 경의의 감정이 호기심으로 변화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경험을 생각해 봤을 때 이 경의랑 호기심이 항상 함께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발표를 들으면서 떠오르는 생각은 경이로만 자연과의 공존이 과연 가능할까? 네, 뭐 왜냐면 요즘은 뭐 이 저자가 사실 말씀하신 이 호기심은 조금 편향적인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뭐 호기심은 뭐 지나친 호기심은 파괴로 이어질 수도 있지만, 근데 이 같은 뭔가 어떤 예를 들면 자연에 대한 호기심은 뭐 미래에서 이 자연 환경 개선이나 회복에 좀 도움이 될 수도 있는 그런 도구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호기심을 일단 배제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호기심은 일단 이해하고 싶은 것, 뭔가 낯설음을 이해하려는 그런 마음가짐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여기 저자가 이 낯설 경의를 이야기할 때 이제 가장 낯익은 것에서도 낯설음이 보이고, 그리고 그 낯설면서 벗어날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결국엔 그 저자가 하고 싶은 말은 뭔가 그 우리가 계속 이 물음의 상태를 유지해야 되는 건가? 근데 물음이 좋은 건가? 물론 그 숭고하고 뭐 이런 자연에서 이제 우리가 모든 걸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이 인간이 아닌 비인간 그런 존재들을 좀 이해하려는 능력, 공감하려는 그런 호기심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인간과 자연의 그런 관계를 회복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우리 이제 아기들도 우리 태어날 때 아무것도 모르고 태어나잖아요. 그래서 주변을 알아가려고 하잖아요. 이런 호기심은 없으면은 결국엔 우리 자연에 대한, 그러니까 자연을 향한 마음도 그 자연과의 관계가 점점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미 많이 단절된 자연과 단절된 지금 현대인들은 무엇보다 일단은 자연에 대한 그런 호기심을 가져야 뭔가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호기심은 꼭 무조건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호기심을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는지에 따라 굉장히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는 뭔가 그러니까 인간만 이로운 결과를 가져오는, 인간에게만 이로운 호기심을 갖는 것보다 모든 생명에게 이런 결과를 가져오는 호기심을 갖는 게 미래의 그런 비전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뭔가 이 타이밍쯤 되면 왠지 노건우 선생님 뭔가 드러내고 싶은 게 이렇게 튀어나오려고 하실 것 같은데 초대를 그러시죠? 해주셨으니 드러내야만 하는 아. 타이밍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세션에서 이제 불확실성과 불안이라는 단어에 되게 공감하면서 이 자리에도 올라왔거든요. 도대체 저한테 무슨 얘기를 듣고 싶으신 걸까? 불안하다. 아까 공동대표님께서 확률로서 설명할 수 없는 기막힌 경위로 우리가 지금 여기에 모여 있다고 해주셨는데,
하필 그 기막힌 경위에서 이제 저를 선택을 해주셨으니 뭔가 이제 정보값을 전달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뭐 이런 고민하면서 왔습니다. 저는 독일 녹색당의 정치 교육 기관이자 정책 연구 기관인 하인리 벨 재단이라는 곳에서 생태 담당관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원래 나무를 베는 사람들과 나무를 또 껴안는 사람들 사이에서 임학을 공부했고요. 독일에서 아주 잠깐 생태학을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고 그래서 생태학도 정도로 소개해도 약간 부끄러운 상황입니다. 사실 저는 아까 야성을 평소에 이렇게 꾹꾹 누르면서 지내신다고 하셔서 되게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전 야성 같은 게 거의 없어진 30대를 살고 있지 않나? 이 매일 한 3시간 정도 출퇴근을 하면서 그 지하철에 실려서 끼어 죽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그냥 평범한 회사원, 집에 가면은 지쳐가지고 눕기 바쁜데 이런 상황에서 호기심과 경의, 야성 이런 단어들을 들으니까 제가 생태 담당관으로서 거대 담론을 다루고 있지만 어색한 게 사실입니다. 게다가 오늘 주제가 생태 교육 열리다 맞나요? 네, 지구 교육, 지구 수업. 네, 아무튼 교육이라는 단어도 사실 저는 교육을 받은 그냥 한국에서 이렇게 공부를 해서 이런 경로를 밟아야 사회에서 역할할 수 있다라는 거를 주입받은 사람일 뿐이지 그래서 앞으로의 교육이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 깊게 고민해 본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게 이제 저의 벌써 길어진 소개 정도인데 그냥 오늘 발표를 해주셨고 사실 되게 여러 가지 질문이 많이 들어서 저의 불안함을 잠재울 메모장을 이렇게 여러 가지 써서 왔는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냥 질문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저는 처음 경의를 느꼈을 때가 제가 전혀 의도하지 않고 아버지 손에 끌려간 새벽 산행에서 정말 싫어하면서 올라갔는데 그 여명이 밝아져 오면서 드러나는 태양을 보고 아 오길 잘했다라고 한 5분 정도 생각하고 그 경위는 정말 강렬했는데 그 이후부터는 또 계속 힘들었거든요. 근데 경의라는 게 강제되면 또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경의의 조건이 무엇일까? 그러니까 교육적으로 고민을 하고 계신 연구자시니까 혹시 사람이 경의를 더 느낄 수 있는 그러니까 호기심과 경의의 경계선에서 조금 더 본질적으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특정 조건이나 혹은 특정 나이대 같은 게 있는지 그냥 궁금했습니다. 왜냐하면 마리엘 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도 사실 호기심과 경의의 경계가 그렇게 명확하다고 생각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경의가 교육에서 더 강조되어야 한다면 그 구체적인 방법론이 어때야 하는지를 이 자리에서 좀 배워갈 수 있으면 그것만으로도 큰 수확이겠다 생각했습니다. 뭔가 5분 정도 이어서 답변해 주셔도 네네. 괜찮을 것 같아요. 일단은 그 아름다운 코멘트와 질문들 모두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질문의 깊이가 다들 상당하셔서 제가 어느 정도까지 잘 성실하게 답변 드릴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크게 나온 것들 위주로 저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그 마리엘 선생님께서 얘기해 주셨던 경의가 언제나 이로운 것만은 아니고 호기심이 언제나 나쁜 것만은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에 저는 10분 공감을 하고요. 사실 이 경의라고 하는 기분이 그 민복기 선생님이랑 노건호 선생님, 마리엘 선생님 모두 얘기해 주신 것처럼 행동을 즉각적으로 촉구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경의는 철학자들의 기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멈춰서는 데, 그러니까 브레이크를 거는 데 훨씬 더 많은 이제 소여가 있는 것이지 어떤 행동을 당장 촉구하는 건 절대 아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하이데거라는 학자가 굉장히 이제 고대 철학자들의 이론에 많이 기대어 있는데, 그래서 고대적인 경의를 이제 회복하려는 나름의 노력을 했겠죠, 당연히. 근데 그 이제 제자의 한나 아렌트라는 정치 철학자, 여성 정치 철학자가 있는데, 그 하이데거가 그렇게 모든 거에 이제 나름대로의 의구심을 품고 경의를 가지고 사유에 막 빠져 있다 보니까 이 사람이 판단을 못하게 되는 시점에 한번 이르러요. 그래서 나치에 가담하게 되는 일이 생기는데, 이게 사실 하이데거의 가장 큰 비판점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나치에 10년 정도 가담하게 되는 시기가 있었는데, 그거를 보고 이제 아렌트라는 이제 후배 철학자가 하이데거에게 나는 저렇게 사유에 빠져가지고 현실과 동떨어진 철학자가 되고 싶지 않다. 그래서 저거는 완전 이제 이제 헛개비 잡는, 도깨비 잡는 그런 철학자들이다. 그래서 현대의 정치 철학이라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뭐 그런 비판을 실제로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보면은 물음이나 미궁 속에 빠진다는 게 이제 현실과 동떨어져 보이기도 하고, 그리고 마냥 우리가 옹호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는 하는데요. 잘 지적해 주신 것처럼 저는 호기심과 경의에 모두가 불분명하지만 분명히 구분되는 지점이 있고,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호기심이 분명 어떠한 새로움을 추구를 하고 행동을 불러일으킬 수 있지만, 호기심에 따른 존재 이해 방식은 힘이 있을지언정 계속 가다 보면은 어느 순간 내가 저 존재를 왜곡하게 되는 시점에 이르거나, 아니면은 내가 쟤를 알려고 하는 의지가 너무 강해진 나머지 내가 내 발에 이제 묶이는, 그러니까 내가 저거를 위해 만든 이론이 저걸 굉장히 명석하게 분석하는 거라고 착각을 했는데, 사실은 내 입맛에 맞게 저거를 조작하는 방식이 되어버리는 꼴이 될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잠시 멈춰서서 내가 뭘 하고 있는 거지? 내가 지금 얘를 이렇게 대하고 있는데 내가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 거지? 이런 물음을 가질 수 있는 시점이 필요하다는 게 제가 이제 경위로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플라톤이랑 아리스토텔레스도 경의에 대해서 갖는 입장이 조금 다른데요. 선생님들이 잘 지적해 주신 것처럼 플라톤이 조금 더 제가 말한 경의에 가깝고, 아리스토텔레스가 이걸 좀 호기심으로 바꾼 학자라고 해석이 돼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오히려 이거를, 플라톤은 좀 소수의 철학자들만이 막 별을 보고 막 느끼는 그런 거라고 여겼다면은,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느끼는 호기심, 인간이라면 누구나 궁금해하는 것, 내가 물이 떨어지는 걸 보고 저게 왜 저렇게 떨어질까 궁금해하는 게 사실은 호기심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점점 우리가 무언가를 명석하게 알아가는 방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인간의 본능이 있기는 하지만, 저는 지식이 전부가 아니라는 생각을 항상 염두에 두는 것. 그래서 내가 아는 게 다가 아니라 제가 제 나름대로의 방식이 있는 이유가 있을 거라는 열림의 태도를 갖는 것, 이런 차원에서 경의의 의의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까 넘어갈 수 있는 계기랑 조건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제가 심리학적인 양적 연구를 하는 사람은 아니어서 어떤 조건이나 연령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는 않아요. 저희는 오히려 개념적으로 문헌 연구를 하는 쪽에 가깝기 때문에 이게 어떤 개념적 의의를 갖는지를 연구를 많이 하는데요. 한 가지 제가 그냥 사례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가 있는데, 제가 중학교에서 중학교 2학년 심지어 약간 악명 높은 남자 중학교에서 중학교 2학년 친구들을 도덕을 수업을 했던 적이 있어요. 이제 엄청 장난꾸러기들이었었는데, 거기 도덕 1단원부터 4단원까지의 보통 그런 개념적 질문이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인간은 왜 살까? 중학교 2학년이 답변을 할 수 있을 것 같나요? 저도 답변 못할 것 같은데, 그런 거나 환경은 왜 소중할까? 굉장히 답변하기 어려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그런 질문들 말고 어떻게 이거를 다룰 수 있을까? 얘네들한테 지식을 알려주고 학습지 채우는 거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생각을 많이 하면서, 조금 학교 바깥으로 나가서 운동장에 있는 주변의 것들을 같이 그냥 보고 오기도 하고, 한 번은 제가 멋진 신세계라는 올더스 헉슬리의 소설이 있는데, 그 소설의 몇 가지를 제가 발췌해서 아이들이랑 읽어본 적이 있어요. 그때가 이제 과학기술 쪽 부분을 하던 때였었는데,
과학기술이 고도로 진보한 사회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편안함과 안락함과 만족감과 행복을 주는지를 약간 역설적으로 보여준 소설이잖아요. 멋진 신세계가. 그래서 그걸 보여주니까 애들한테 제가 이 수업의 주제는 과학기술이다, 뭐 행복이다, 인간의 권리다, 자유다 이런 걸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애들이 알아서 뭔가 흠칫함을 느낀 거죠. 자기네들이 자기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계에 대해서 뭔가 거리를 두고 바라볼 수 있게 된다거나 뭔가 불쾌함을 느끼거든요, 애들이. 근데 그거를 서둘러 닫지 않고 조금 천천히 생각할 기회를 주다 보면은 너무너무 놀랍게도 이 중학교 2학년짜리 장난꾸러기 남자아이들이 막 그런 생각을 해요. 여기 멋진 신세계에서는 그 국가가 이 사람들에게 쾌락과 행복을 강요하는데 그래서 이게 되게 막 사람들의 자유가 억압된 것처럼 보이는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계에서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자기를 그렇게 묻고 있는 것 같다. 그런 멋진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아이들이 생각을 굉장히 이제 자기 나름대로의 삶을 성찰하면서 하기 시작하거든요. 저는 그런 게 이제 어떤 지식을 전달하거나 무언가를 알려주는 게 아니라 물음을 여는 방식의 경의의 수업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게 된다면은 이걸 잘 왔다 갔다 하면서 수업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식으로 조건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박수도 받아야 되는데 끼어들어가지고. 제가 아침에 여기 나와서 무슨 얘기를 할까 이제 저도 챗GPT랑 계속 비몽사몽간에 대화를 하다가 그 노래를 하나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AI로. 예, 그래서 너무 이야기만 하면 지루하실 것 같아서 잠깐 들려드려도 되는지. 무언가에 이끌리는 바람이 이끈 그곳 거기 서 있는 건 나를 본 찰나의 순간 넘치는 떨림 똑같은 세상 다른 바람이 분다 떨림이 지나간 자리 말도 멈췄어 묻지 않아도 이젠 모든 것이 대답이 된다 보여 나 아닌 모든 것들 나처럼 숨쉬고 있다고 바람에 실려온 곳 뭔지 알았어 처음에 여기 세상은 여전해 하지만 달라진 나 새로운 바람이 불고 나를 떠오르 데리고 갈까 네, 저희 이 세션 사실 10분 정도 빠르게 끝내주실 수 있냐고 이야기 받았었는데 지금 딱 30분인데 조금만 더 이야기하고 싶어요. 뭔가 이렇게 같이 음악을 듣고 그리고 옆에서
너무 신나서 막 말씀을 하시는 모습을 보고 되게 정말 이런 느낌 경이일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옆에 계신 분들도 봤는데 좀 더 뭔가 말하고 싶은 뭔가 근육 느낌, 그리고 마리엘님 어떤 미소 이런, 그리고 여기 앞에 계신 선생님들 봤을 때 이렇게 저희를 이렇게 바라봐 주시고 들어주시고 뭔가들을 하면서 이렇게 계셔주는 거, 그리고 음악 들을 때 여기 발로, 여기 앞에 계신 선생님 발로 리듬 타시는 그런 모습도 되게 다 경이롭고, 뭔가 이런 순간들을 이렇게 느끼는 거, 느낄 수 있는 어떤 시간들, 그게 어쩌면 지구 수업 시간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